문학 사랑방. 단편 문학 특선. 안녕하세요. 문학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지나간 자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소리도 없이 시작됐다. 창유리가 뿌옇게 번지는 것을 보고서야 비가 온다는 걸 알았다. 빗방울이 하나씩 유리에 닿아 동그란 자국을 만들었다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줄기를 이루며 흘러내렸다. 준섭은 그 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라보다 보면 눈이 흐릿해졌다. 눈이 흐릿해지면 창밖의 풍경이 수채화처럼 번졌다. 나무도 담장도 골목도 전부 경계가 없어지고 뭉개지고 흘러내렸다. 퇴직한 지 사흘째였다. 33년이었다. 25에 시작해서 60에 끝난 직장 생활이 33년이었다. 그 세월 동안 새벽마다 자명종 소리에 눈을 떴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다. 넥타이를 매는 순서가 몸에 배어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다. 버스 손잡이의 차가운 쇠 감촉도 익숙했다. 형광등 아래서 숫자를 들여다보는 일도,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일도, 퇴근 후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고 버티는 일도 전부 33년이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진 것이다. 달력을 봐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시계를 봐도 몇 시인지 크게 상관없었다. 밥때가 되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누우면 됐다. 누군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준섭에게 그 자유는 발밑이 텅 비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디딜 곳이 없는 허공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평생 버팀목으로 삼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그것들에 기대어 살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모양이었다. 베란다 한켠에 짐 보따리가 있었다. 오래됐다. 언제부터 저기 있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오래됐다. 이사를 4번 했는데 그때마다 저 보따리는 짐 목록에 들어갔다. 버리자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 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열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냥 매번 구석으로 더 안쪽으로 밀려났다. 어머니 복순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 침대에서 손을 꼭 쥐며 한 말이 있었다. 당신 방 장롱 아래에 밀어둔 보따리가 있다고. 나중에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어머니의 손이 가늘었다.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이었는데 손등의 살이 얇아져서 혈관이 파랗게 비쳤다. 평생 물에 담그고 닦고 문지르고 쥐고 살아온 손이 그렇게 가벼웠다. 준섭은 그 손을 잡은 채로 알았다 라고 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했지만 외면했는지 모른다. 보따리는 그 이후로 10년 가까이 구석에 있었다. 퇴직하던 날 밤 빈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준섭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울 것 같은 충동. 33년이 지나갔다는 것이 실감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인지 구분이 안 됐다. 집에 돌아와서 보따리를 꺼냈다. 꺼내기만 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이틀은 보따리를 보지 않으려 했다. 하루는 보따리 앞에 앉았다가 그냥 일어났다. 오늘도 그랬다.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봄비 소리를 들었다. 봄비 소리가 낯이 익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았다. 기억이 냄새처럼 스며들었다. 함석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두꺼운 것이 아니라 얇은 것에 비가 내릴 때 나는 통통 탕탕 울리는 소리. 강원도 탄광촌의 새벽. 아버지 만술이 갱도로 나가기 전 부엌에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던 소리. 그 기억이 빗소리에 실려 문득 찾아왔다. 준섭은 보따리 앞으로 갔다. 무릎을 꿇었다. 손이 끈을 잡았다. 손가락이 서툴렀다. 오래된 매듭이라 풀리지 않았다. 손톱으로 긁어내고 당기고 겨우 끈이 풀렸다. 낡은 신문지가 몇 겹 감겨 있었다. 신문지 냄새가 났다. 퀴퀴하고 오래됐고 누군가의 시간이 응축된 냄새. 한 겹 걷어냈다. 또 한 겹. 마지막 겹을 걷어내는 순간 검은 물체가 드러났다. 가방이었다. 검정 가죽 손가방. 아니, 한때 검정이었을 가방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었다. 가죽은 군데군데 갈라지고 터서 그 아래 바탕이 드러나 있었다. 어떤 부분은 완전히 벗겨져서 속 재료가 보였다. 손잡이는 언제부터인가 끊어진 것을 헝겊으로 두어 번 칭칭 감아 놓았는데 그 헝겊마저 닳고 발에서 실처럼 가늘어져 있었다. 아버지 만술의 가방이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며 늘 들고 다니던 그 가방. 준섭이 어릴 때 그 가방 속에는 언제나 도시락과 성냥갑이 들어 있었다. 갱도 안에서 불을 켜는 성냥. 안전등이 꺼지면 성냥 한 개비가 목숨줄이 되는 곳. 아버지는 20년 넘게 그 가방을 들고 갱도에 들어갔다. 가방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가슴을 눌렀다. 묵직하게 안으로 침잠하는 무게였다. 가죽 특유의 낡은 냄새가 났다. 먼지와 오래된 시간의 냄새. 잠금쇠에 손을 댔다. 녹이 슬어 있었다. 한 번에 열리지 않았다. 손톱으로 긁어내고 비틀고 다시 눌러보고 한참 만에 딸깍 소리가 났다. 가방이 열렸다. 안을 들여다봤다. 납작하게 눌린 양은 도시락통 하나, 손바닥만 한 성냥갑 하나, 그리고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 도시락통을 꺼냈다. 뚜껑을 열어봤다. 비어 있었다. 오래전에 깨끗이 씻어둔 것인지 냄새는 없었다. 그 빈통을 손에 들고 한참을 있었다. 매일 아침 어머니 복순이 밥을 담고 반찬을 끼워 넣고 보자기에 싸서 아버지 손에 쥐어주던 통이었다. 아버지는 그 도시락을 갱도 안에서 혼자 먹었을 것이었다. 흙먼지 날리는 갱도 안에서 쪼그려 앉아 손도 제대로 씻지 못한 채로 성냥갑을 흔들었다. 몇 갭이 남아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종이가 있었다. 손가락이 종이를 집었다. 반으로 접힌 것을 펼치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다. 알아채고 싶지 않아서 못 알아챈 것인지도 몰랐다. 종이 위에 글씨가 빽빽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사람의 글씨. 받침이 어긋나고 획이 삐뚤고 가끔 글자 크기가 들쭉날쭉한 글씨. 그런데 힘주어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해서 종이 반대편에 글씨의 음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쓰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종이 뒷면까지 그렇게 눌렸을까. 준섭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눈을 글씨로 내렸다. 준섭아, 아버지가 말주변이 없어서 첫 줄을 읽었다. 딱 거기까지였다. 눈이 두 번째 줄로 넘어가려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걸렸다. 목이 조여드는 것도 아니었다.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더 읽을 수가 없는 느낌이었다. 공기가 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어중간한 곳에 머물렀다. 종이를 다시 접었다. 가방 뚜껑을 덮었다. 창밖에 봄비가 내렸다. 아까보다 굵어졌다. 지붕을 두드리고 처마를 타고 마당에 웅덩이를 만들며 쏟아졌다. 준섭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저 멀리 산 능선을 지웠다. 산이 없어진 자리에 회색 안개만 가득했다. 그 안개 속 어딘가에 탄광촌이 있었다. 이미 폐광이 된 지 오래지만 준섭의 기억 속에서 그곳은 늘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피우고 있었다. 갱도에서 먼지를 내뱉으며 시커먼 공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었다. 아버지가 있던 곳,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던 곳, 준섭이 부끄러워하며 떠나온 곳, 편지는 아직 다 읽지 않았다. 다 읽으려면 마음에 어떤 준비가 필요했다. 그 준비가 무엇인지 준섭 자신도 잘 몰랐다. 다만 지금 당장은 그 종이를 끝까지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다. 봄비는 그날 저녁 내내 내렸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가방을 품에 안은 채로 빗소리가 어느 순간 어머니의 설거지 소리처럼 들렸다. 그릇이 부딪히고 물이 흐르고 새벽에 부엌에서 혼자 일하던 소리. 준섭은 그 소리를 들으며 50년 전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검은 먼지의 마을로. 봄이 와도 꽃보다 석탄가루가 먼저 피는 마을이었다. 강원도 산골 탄광마을. 읍내 어딘가에 행정상 속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산과 산 사이에 끼어 있었다. 해가 늦게 떴다. 산 능선 위로 겨우 올라온 햇살이 마을에 닿으면 벌써 오전이 다 지나가 있었다. 해가 일찍 졌다. 오후가 되면 산 그림자가 마을을 덮었다. 봄이 되어도 다른 곳보다 겨울이 오래 남아 있었다. 산 위쪽으로는 진달래가 불을 밝혔다. 능선을 따라 분홍빛이 번졌다. 멀리서 보면 산 전체가 연분홍으로 물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꽃빛이 마을까지 내려오는 일은 없었다. 마을로 내려오는 건 바람뿐이었다. 바람은 늘 무언가를 달고 왔다. 검은 가루였다. 고운 가루였다. 석탄이 부서진 것이 공기 중에 섞여 이 마을에 사는 모든 것 위에 내려앉았다. 처마 끝에 먼지가 쌓였다. 빨랫줄에 걸린 빨래에 먼지가 앉았다. 아침에 마당을 쓸면 저녁에는 다시 먼지가 덮였다.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는 있다는 걸 준섭은 그 마을에서 자라며 배웠다. 13살의 봄이었다. 중학교에 갓 입학했다. 교복이 생겼다. 검정 바지에 흰 셔츠, 그 위에 검정 상의. 어머니 복순이 사흘밤을 꿰매어 만든 교복이었다. 기성복을 살 돈이 없으니 천을 끊어다 직접 만들었다. 칼라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어깨 솔기도 양쪽 높이가 달랐다. 옷 전체가 조금씩 삐뚤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교복을 입어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뒤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고 했다. 준섭은 그 말을 듣지 않은 척했다.
어머니가 사흘밤을 앉아 꿰맨 것을 알면서도 그 교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괜찮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만술은 새벽 5시에 집을 나갔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그 몸이 새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잠을 깊이 자지 않는 것인지 준섭은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새벽에 차려놓은 밥 한 그릇을 소리 없이 먹고 가방을 들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아이들이 깰까봐 문 닫는 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힘주어 닫는 것이 아니라 걸쇠가 소리 없이 걸리도록 천천히 당겼다. 준섭은 그 소리에 여러 번 잠이 깼다. 눈을 뜨지 않았다.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어색했다. 아버지도 그런 말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자는 척을 했다. 저녁 7시쯤이면 아버지가 돌아왔다. 마당에 발소리가 들리면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서 있었다. 매번 같은 모습이었다. 얼굴에 검댕이 묻어 있었다. 온 얼굴에 고루 묻어 있어서 그 까만 얼굴에서 눈 흰자위만 환하게 빛났다. 그 흰자위가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준섭이 있나? 동생은 있나? 다들 괜찮나? 말로 묻는 법이 없었다. 눈으로만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자리를 잡았다. 어머니가 물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대야에 물을 받아 수건을 적시고 꽉 짜서 아버지 얼굴을 닦았다. 이마부터 닦고 뺨을 닦고 코 아래를 닦고 턱을 닦았다. 수건이 시커매지면 다시 헹궈서 닦았다. 두 사람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손이 움직이고 수건이 지나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어릴 때는 그 고요함이 무서웠다. 두 사람 사이가 나쁜 것인지 싸운 것인지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됐다. 다정한 부부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다. 텔레비전에서 본 가족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것이 두 사람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수건 한 장이 하루치의 수고와 감사를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13살의 준섭은 그것을 몰랐다. 학교에서 통지서가 왔다. 봄 소풍 안내문이었다. 인원 확인, 날짜, 장소, 준비물. 맨 아래에 경비가 적혀 있었다. 300원. 준섭은 그 숫자를 보고 통지서를 접었다.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왔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준섭은 부엌 문가에 섰다. 통지서를 꺼냈다. 내밀려다가 다시 넣었다. 몇 번을 그렇게 했다. 300원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새벽에 막걸리집 설거지를 나가면 하루에 50원을 받았다. 300원이면 엿새였다. 엿새치 새벽일. 준섭은 그 계산이 자동으로 됐다. 계산이 되고 나니 통지서를 내밀 수가 없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통지서를 맨 아래 칸에 밀어 넣었다. 가방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보이지 않게 눌렀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찬장 앞에서 멈췄다. 준섭이 마당 수도꼭지에서 손을 씻다가 부엌 창문으로 그 모습을 봤다.
어머니가 찬장 문을 열려다 손을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다. 채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준섭은 그 멈춤을 똑똑히 봤다. 어머니의 등이 굳어 있었다. 무언가를 세마는 것인지, 무언가를 참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멈춰 있었다. 그 정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준섭은 그게 무슨 정지인지 알았다. 돈을 세는 것이었다. 머릿속에서 얼마가 있고 얼마가 나가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정지였다. 매일 있는 정지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내 움직였다. 찬장에서 깍두기 그릇을 꺼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녁상을 차렸다. 이웃집 정분이가 담장 너머로 소리를 질렀다. 준섭아, 소풍 가냐? 밝고 힘찬 목소리였다. 정분이는 늘 그랬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아이인데도 검은 먼지에 물들지 않은 것처럼 언제나 또렷하고 활기찼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손을 수건에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정분이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 방문을 닫았다. 밤에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천장에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바람이 불면 창호지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그림자를 움직였다. 준섭은 그 그림자를 보며 가만히 있었다. 내일 모레가 소풍이었다. 안 간다고 해야 했다. 왜 못 가는지를 설명해야 했다.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어떤 핑계가 가장 자연스러운지 머릿속에서 굴렸다. 그런데 어떤 핑계를 대도 선생님이 물어볼 것 같았다. 왜, 어디가, 얼마나? 그 질문들이 두려웠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다. 300원이 없어서, 도시락 보자기가 창피해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두려웠다. 새벽에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일어난 것이었다. 막걸리집 가는 날이 아닌데. 준섭은 눈을 감은 채로 소리를 들었다. 쌀 씻는 소리, 무언가를 올려놓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계란 삶는 냄새가 흘러들어왔다.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 준섭은 이불 속에서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더 꽉 감았다. 소풍날 아침 준섭은 안 간다고 버텼다. 배가 아프다고 했다. 아침 일찍부터 아프다고 했다. 어머니 복순이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이 없었다. 그래도 아프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새벽 4시였다. 봄이라지만 그 시각은 아직 밤이었다. 별이 보이고 공기가 차고 마을이 고요한 시각. 어머니가 그 시각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것이 준섭을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준섭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다. 계란 삶는 냄새가 새어 들어왔다. 새벽 공기에 그 냄새가 유독 진하게 퍼졌다. 준섭은 코를 벌름거리다가 그 냄새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 순간 눈을 꽉 감았다.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그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13살 아이도 알았다. 알기 때문에 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한참 후 방문이 열렸다. 공기의 흐름이 달라져서 알았다. 서늘한 바깥 공기가 방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가 들어와 섰다. 준섭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이거면 창피하다고 안 가려 했지.
낮지도 높지도 않은 목소리였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하는 목소리였다. 감정을 꾹 눌러 담은 목소리. 그 목소리가 준섭의 가슴 어딘가를 정확히 찔렀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요, 라고도 할 수 없었다. 맞아요, 라고도 할 수 없었다. 방문이 다시 닫혔다. 준섭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다. 새까맣고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그런데 나올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말이 귀 안에서 울렸다. 이거면 창피하다고. 이거면 창피하다고.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통지서는 서랍 맨 아래 깊이 넣어두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아이의 표정에서, 아이가 서랍을 건드리는 방식에서, 아이가 저녁밥을 먹던 눈빛에서 읽어낸 것이었다. 어머니에게는 말로 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그게 더 부끄러웠다. 결국 일어났다. 이불을 걷고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었다. 거울을 보지 않았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찬밥이었다. 밥을 도시락통에 담고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참기름 병을 거꾸로 들고 한참을 기다려서 나온 한 방울이었다. 그 한 방울로 밥을 고루 섞었다. 김한장을 얹었다. 그게 반찬의 전부였다. 그리고 계란 2개. 미리 삶아서 껍질을 벗겨둔 계란이 도시락통 한켠에 놓였다. 도시락 보자기는 낡은 수건이었다. 분홍 줄무늬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빨아서 색이 바랬다. 하얀지 분홍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어머니는 그 수건으로 도시락을 쌌다. 손이 빠르고 매듭이 야무졌다. 오래 해온 손놀림이었다. 준섭은 그 손을 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소풍 장소로 갔다. 아이들이 떠들었다. 웃었다. 창가에 모여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구경했다. 준섭은 창문 반대쪽 자리에 앉아 앞만 봤다. 책가방 안에 수건 보자기가 들어 있었다. 그게 계속 신경 쓰였다. 가방을 건드릴 때마다 그 안에 수건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됐다. 아이들이 모였다. 도시락을 꺼냈다. 꽃무늬 보자기, 색동 보자기, 깔끔한 천으로 만든 보자기들이 펼쳐졌다. 준섭은 자리를 피했다. 무리에서 빠져나와 큰 바위 뒤쪽으로 갔다. 양지 바른 곳이었다. 풀이 자라고 햇볕이 드는 자리였다. 혼자 앉아 가방을 열었다. 천천히 수건을 꺼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는데도 주위를 한번 살폈다. 매듭을 풀었다. 도시락통을 꺼냈다. 열었다. 밥이 있었다. 참기름 냄새가 났다. 김이 밥 위에 얹혀 있었다. 그리고 계란 2개. 계란을 집었다. 손이 차가웠다. 삶아서 껍질을 벗겨둔 계란은 미끌미끌하고 차가웠다. 한 입 깨물었다. 흰자가 씹히고 노른자가 닿았다. 짭짤했다. 겉에 소금을 뿌린 것이 아니었다. 속까지 배어든 소금이었다. 노른자 깊은 곳까지 소금이 스며들어 있었다. 삶은 계란에 소금이 속까지 배려면 삶기 전에 껍질에 구멍을 내야 했다. 바늘 같은 것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서 소금물에 삶으면 속까지 간이 됐다. 준섭은 그 방법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 그때는 그냥 짭짤하다고만 생각했다. 정분이가 나타났다. 바위를 돌아서 갑자기 나타났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알았는지 묻지 않았다. 정분이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았다. 나눠 먹자. 도시락을 열었다. 유부초밥이 있었다. 노르스름하고 기름진 냄새가 났다. 준섭은 고개를 저었다. 정분이가 잠깐 준섭을 보았다. 더 권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 도시락을 먹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풀이 흔들렸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바위 뒤는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정분이가 옆에 있어서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준섭은 밥을 천천히 먹었다. 계란 하나를 다 먹었다. 두 번째 계란을 집었다. 그 짭짤한 맛이 또 났다. 속까지 스며든 소금 맛.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삶은 계란이었다. 아이가 소풍 도시락이 창피할까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불을 지핀 어머니의 계란이었다. 그 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산 위에 진달래가 보였다. 멀리서 보면 예쁜 것들이 있었다.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는 것들. 준섭은 그 분홍빛을 바라보며 밥을 다 먹었다. 집에 돌아온 저녁, 어머니가 물었다. 소풍 어땠냐? 밥은 다 먹었냐? 응, 이라고 했다. 맛있었어. 라는 말이 입 끝까지 왔다가 들어갔다. 어머니가 더 묻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차렸다. 준섭은 책상 앞에 앉아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계란 맛을 떠올렸다. 속까지 배어든 소금 맛. 왜 그 맛인지 아직 몰랐다. 다만 그 맛이 오래 남아있다는 것만 알았다. 탄광촌의 겨울은 빠르게 왔다. 산이 높아서 그런지 다른 곳보다 한 달은 일찍 바람이 차가워졌다. 처마에 고드름이 달리고 마당 흙이 딱딱하게 굳고 숨을 내쉬면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속에서 아버지 만술은 매일 새벽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나갔다. 14살의 겨울이었다. 그의 낙반 사고가 났다. 학교를 마치고 마을로 들어서는데 뭔가 달랐다. 낮 시간인데 안악들이 골목에 모여 있었다.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를 보며 무언가를 주고받았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도 없었다. 이상한 정적이 마을 위에 깔려 있었다. 걸음이 느려졌다. 몸이 먼저 알아챘다. 가슴 아래쪽이 불안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왔다. 아이의 몸도 위험을 감지하면 그렇게 반응했다. 마을 어른한테 들었다. 탄광에서 낙반이 났다고. 아버지가 속한 갱도라고. 집으로 뛰었다. 집에 어머니가 없었다. 부엌도 방도 마당도 아궁이에 불이 꺼져 있었다. 반쯤 끓다가 멈춘 냄비가 식어가고 있었다. 이미 한참 전에 나간 것이었다. 마당에 신발이 있었다. 어머니의 고무신이었다. 한 짝은 바르게 놓여 있고 한 짝은 뒤집혀 있었다. 뛰어나가다가 벗겨진 것인지 짝짝이로 신고 나간 것인지 준섭은 그 뒤집힌 고무신을 보며 발이 땅에 붙었다. 뛰어가야 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가 무거웠다. 탄광 입구에 가면 무언가를 확인해야 했다. 확인하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 현실이 두려웠다. 14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어디인지 준섭은 몰랐다. 다만 그 한계 앞에 서 있다는 것만 알았다. 마당에 서서 뒤집힌 고무신만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저 신발을 신고 뛰어간 것이었다.
신발이 짝짝이인 것도 몰랐을 것이었다. 그냥 뛰었을 것이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달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이상하게 찼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바람이 차가워졌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다. 저녁 무렵 소리가 들렸다. 마을 쪽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소리였다. 목소리가 뒤섞였다. 준섭은 대문 틈으로 내다봤다. 사람들 무리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무리 가운데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아버지가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것만 먼저 보였다. 다른 것이 잠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아있다는 것만 보였다. 아버지가 걸어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 다음에야 세부 사항이 눈에 들어왔다. 오른팔이 천으로 묶여 있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오른쪽 귀 부근에 붕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걸음이 평소보다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어머니가 아버지 팔 한쪽을 붙잡고 걸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그냥 걸었다. 평소에는 따로 걷는 두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붙어서 걸었다. 어머니가 잡은 아버지 팔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가 대문을 들어서다가 준섭과 눈이 마주쳤다. 거기 있었구나 라는 눈빛이었다. 더 없었다. 걱정했냐, 무섭지 않았냐, 그런 말이 없었다. 검댕이 묻은 얼굴에 흰 붕대, 귀 쪽 붕대에 배어나온 핏빛이 선명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 준섭도 따라 들어갔다. 아버지가 자리에 앉았다. 팔 때문에 앉는 것이 불편해서 어머니가 옆에서 도왔다. 다들 자리를 잡고 나서 방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한참 뒤에 준섭을 돌아봤다. 왼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오른팔이 묶여 있으니 왼손을 뻗었다. 그 손이 준섭의 머리 위에 얹혔다. 거친 손이었다. 손바닥 전체가 굳은 살로 덮인 손이었다. 송금이 깊이 파여 있는데 그 안까지 검은 것이 끼어 있었다. 갱도 먼지가 송금에 박혀서 씻어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탄광에서 20년을 일한 손이었다. 그 손이 쓰다듬지 않았다. 그냥 머리 위에 얹어둔 것이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올려놓은 것이었다. 오래 있지도 않았다. 잠깐 있다가 내려갔다. 준섭은 이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왜인지 그 손을 정면으로 마주볼 수가 없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인지, 14살 아이에게 왜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나중에도 설명하기 어려웠다. 아버지의 손이 내려갔다.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부엌에서 오래 있었다. 늦게까지 일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달부터 수입이 끊겼다. 아버지 팔이 낫기까지 한 달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막걸리집 설거지 외에 남의 집 빨래까지 맡은 것이 그 무렵이었다. 준섭은 그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다. 동네 어른한테서 훨씬 나중에 들었다. 아버지의 귀는 그 이후로 조금씩 어두워졌다. 처음에는 몰랐다. 어머니가 한 번 더 크게 말해야 알아듣는 것이 나이 때문인가 싶었다. 그러다 해가 지나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또 해가 지나면서 바로 옆에서 말해도 못 알아듣는 때가 생겼다. 낙반 사고로 머리를 부딪히면서 귀가 손상된 것이었다. 의사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 귀가 나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로막게 될지 그때의 준섭은 아무것도 몰랐다.
19살의 봄이었다. 중학교를 마치고 결정을 내렸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서울로 가겠다고, 공장에 취직하겠다고. 이유는 분명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아버지의 팔은 사고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탄광 일을 예전만큼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더 이상 집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게 말로 하는 이유였다. 그 아래 다른 이유가 있었다. 준섭은 그것을 애써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검은 먼지의 마을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석탄 가루가 쌓인 처마, 짝짝이 고무신, 아버지의 검은 얼굴, 어머니의 낡은 수건 보자기. 그것들로부터 멀리 가고 싶었다. 가난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었다. 그 마음이 부끄러워서 돈을 벌러 간다는 말로 포장했다. 그 포장 속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들어 있었는지 50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알았다.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다. 어머니가 없었다. 새벽 일을 나갔다고 했다. 준섭이 떠나는 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막걸리집 설거지를 나간 것이었다. 일을 빠질 수 없었을 것이었다. 아니면 배웅을 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 나름의 방식이었는지도 몰랐다.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일을 나가는 것이었는지도. 나중에 그 생각을 했다. 그때는 그냥 없구나 하고 넘어갔다. 아버지 만술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꺼운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쓰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서 있었다. 준섭이 짐 보따리를 들고 나왔을 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준섭도 그랬다.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섰다. 기차역까지 말없이 걸었다. 아버지 발소리와 준섭 발소리가 번갈아 땅을 두드렸다. 이른 봄이라 바람이 찼다. 산 위에 눈이 남아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마을을 벗어나며 그 굴뚝들이 뒤로 멀어졌다. 기차역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서울 가면 밥은 먹어야지. 준섭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다. 손이 맞잡히지 않았다. 봉투가 손과 손 사이를 지나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기차에 올랐다. 자리를 찾아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플랫폼이 보였다.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다. 혼자 서서 기차를 바라봤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는 흔들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플랫폼이 뒤로 흘렀다. 아버지가 작아졌다. 더 작아졌다. 점이 됐다. 사라졌다. 준섭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 돈이 있었다. 3,000원이었다. 어머니가 새벽 일로 한 달을 꼬박 벌어야 하는 돈이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종이도 있었다. 반으로 접힌 종이를 폈다. 아버지 글씨였다. 삐뚤고 힘주어 눌러 쓴 글씨. 첫 줄을 읽었다. 두 번째 줄로 눈이 가다가 무언가가 마음을 가로막았다. 글씨가 삐뚤어서 읽기 불편하다고 속으로 했다. 종이를 다시 접었다. 봉투에 넣었다. 가방 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아버지가 쓴 첫 번째 편지였다. 그것을 밀어 넣으면서 무언가를 밀어 넣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그 생각도 밀어 넣었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창밖으로 강이 보이고 산이 보였다. 봄이 와서 들판이 초록을 내밀고 있었다. 탄광촌을 벗어나니 공기가 달랐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검지 않았다. 하늘이 더 넓어 보였다. 가슴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다. 그 열리는 것이 해방인지 도망인지 몰랐다.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 그 비율을 따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같은 칸에 정분이가 있었다. 통로 쪽 자리에 앉아 있다가 눈이 마주쳤다. 정분이도 짐 보따리를 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같은 칸에 앉아 3시간 내내 한마디도 없었다. 정분이는 창밖을 봤다. 준섭도 창밖을 봤다. 기차 소리만 울렸다. 서울역에 내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서울은 컸다. 사람이 많았다. 소리가 너무 컸다. 탄광촌의 고요함이라고는 흔적도 없는 곳이었다. 준섭은 군중 속에서 가방을 꽉 쥐었다. 가방 안 깊숙이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다. 읽지 않은 채로. 서울에서 10년이 지났다. 인쇄소 직원에서 반장이 됐다. 방 한 칸짜리 셋방에서 시작해서 반지하 투룸으로 옮겼다. 그 사이에 결혼을 했다. 아내는 같은 인쇄소 격리 직원이었다. 소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아이가 하나 생겼다. 삶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고향에는 1년에 2번 내려갔다. 추석과 설이었다.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탄광촌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라왔다. 처마에 먼지가 쌓였다. 마을 어귀의 냄새도 예전 그대로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버지 만술이었다. 귀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 번 더 크게 말하면 됐다. 그 다음 명절에는 바로 옆에서 말해야 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서 크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때가 생겼다. 낙반 사고 때 다친 귀였다. 해가 지날수록 나빠졌다. 그래서 전화가 어려워졌다.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와 통화가 점점 어려워졌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어머니 복순이 중간에서 통역을 했다. 준섭이 수화기 저편에서 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 귀에 대고 다시 크게 말했다. 아버지가 대답하면 어머니가 준섭에게 전달했다. 그 구조가 이상하게 불편했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를 거쳐서 갔다. 아버지의 대답이 어머니를 거쳐서 왔다. 무언가가 직접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실제로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딘가에서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전화 횟수가 줄었다. 핑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바빴다. 아이가 어렸다. 퇴근하면 피곤했다. 그 핑계들이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그 핑계들 뒤에 그 불편함이 있었다. 아버지에게 닿기 위해 어머니를 거쳐야 하는 그 구조가 전화기를 들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다 어머니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조금 낮았다. 아버지가 내 목소리 듣고 싶다 하신다. 수화기를 잡은 손이 잠깐 멈췄다. 그 말을 들을 줄 몰랐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직접 전화를 걸지 않고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그 말이 전해졌다는 것을. 준섭은 바쁘다고 했다. 이번 주는 일이 많다고. 다음에 전화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 박자 있었다.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잠깐 귀에 남아 있었다. 일어나서 다른 일을 했다.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잠을 잤다. 그 목소리는 오래 남지 않았다. 그의 추석, 고향에 내려갔다. 아버지가 텃밭에 있었다.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다. 준섭이 대문으로 들어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뒤에서 어깨를 건드리니 그때야 돌아봤다. 아버지가 빙긋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늙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많이 섞여 있었다. 귀밑머리가 완전히 새어 있었다. 손등에 검버섯이 생겼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졌다. 20년 넘게 갱도에서 일한 몸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저녁에 방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 귀에 맞게 볼륨을 높여놓은 것이었다. 소리가 컸다. 뉴스가 나왔다. 아버지는 화면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왔다. 기울어진 오후 햇살이 아버지의 흰 머리카락을 비쳤다. 그 머리카락이 환하게 빛났다. 준섭은 그 광경을 신문 너머로 보았다. 뭔가 말을 꺼내고 싶었다. 오랜만에 왔으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요즘 어떠냐? 몸은 괜찮냐? 귀는 좀 나아졌냐? 말들이 머릿속에 있었다. 그런데 크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크게 말하는 것이 어색했다. 아버지에게 말을 걸기 위해 소리를 높이는 것이 이상하게 거북했다. 왜 거북한지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안다. 거북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었다. 아버지에게 제대로 닿는 것이 두려웠다. 닿으면 무언가를 마주해야 했다. 오래 외면해온 것들을.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었다. 그래서 신문만 들고 있었다. 아버지도 텔레비전만 봤다. 두 사람 사이에 가을 햇살만 있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준섭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그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늙었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준섭이 신문을 들고 모른 척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었다. 다음 명절에 또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게 틀린 생각이 아닌 줄 알았다. 어머니가 먼저 가셨다. 봄이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준섭이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다. 준섭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손을 움직였다. 들어 올리려는 것이었다. 힘이 없어서 잘 올라오지 않는 손이었다. 준섭이 그 손을 잡았다. 어머니 손이 작았다. 평생 물에 담그고 문지르고 쥐고 일한 손이었다. 마디가 굵고 손바닥이 거친 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고 작은 손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손등이 얇아져서 혈관이 파랗게 비쳤다. 그 손이 준섭 손 안에 들어 있었다.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해줘라. 어머니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말을 하는 것이 힘에 겨운 것 같았는데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했다. 알았어요 라고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아버지 만술은 탄광촌에 혼자 남았다. 준섭은 서울에 있었다. 일이 있었다. 아이가 있었다. 살림이 있었다. 1년에 2번 내려가는 것이 전부였다. 더 자주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다.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삶에는 생각보다 많았다. 탄광은 그 무렵 폐광이 됐다. 마을 사람들이 떠났다. 절반이 빠져나가고 더 빠져나가서 마을이 반쪽이 됐다.
아버지는 떠나지 않았다. 여기가 좋다고 했다. 준섭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아버지는 가까이 다가가 크게 말해야 겨우 알아듣는 목소리로 여기가 좋다고 했다. 그 목소리가 완강하지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이 마을이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서면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났다. 아버지가 불을 지핀 것이었다. 귀가 거의 들리지 않으니 버스 소리도 발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대략 올 시간이 되면 불을 지폈다. 오늘쯤은 오겠지 싶은 날에 아침부터 불을 지피고 기다린 것이었다. 방에 들어서면 된장찌개가 뜨겁게 끓고 있었다. 아버지는 준섭이 들어서는 것을 공기의 흔들림으로 알아채는 것인지 아니면 느낌으로 아는 것인지 그 순간 돌아봤다. 그리고 웃었다. 언제나 그 웃음이었다. 다른 표현 없이 그냥 웃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말을 하려면 가까이 가서 크게 말해야 했다. 그 수고를 치르지 않으면 아버지에게는 닿지 않았다. 준섭은 그 수고를 자주 생략했다. 그냥 밥을 먹었다. 아버지도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방을 채웠다. 이상하게 그 시간이 싫지 않았다. 말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차갑지 않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그 시간이 뭔가를 주고받는 것 같기도 했다. 나중에 그 밥상을 떠올리면 언제나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 났다. 그 냄새가 아버지의 기다림 전체를 담고 있었다. 2001년이었다. 아버지가 가셨다. 새벽에 이웃 어른이 발견했다. 자다가 가셨다고 했다. 아프거나 고통스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했다. 준섭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아버지가 쓰던 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장례를 치렀다. 마을 사람이 몇몇 왔다. 탄광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몸이 굽고 머리가 새고 손이 굳은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 사흘이 지나고 빈소가 파했다. 마을 입구를 걷다가 정분이를 만났다. 40년 만이었다. 흰머리가 됐다. 눈 주위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래도 목소리는 예전과 비슷했다. 밝고 또렷한 목소리. 준섭아, 소풍날 그 계란 기억하냐? 발이 멈췄다. 소풍날 계란. 바위 뒤에서 혼자 먹던 그 계란. 속까지 짭짤했던 그 계란. 어떻게 아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다. 정분이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했다. 복순 어머니가 정분이 어머니한테 말했다고. 우리 준섭이가 소풍 통지서를 숨겼다고. 도시락이 창피할까봐 바위 뒤에 혼자 갈 것 같다고. 그러니 옆에 가서 같이 있어줘라. 티내지 말고. 그래서 정분이가 유부초밥을 들고 바위를 돌아온 것이었다. 나눠 먹자는 말도 어머니가 시킨 것이었다. 준섭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40년 전 봄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바위 뒤에 양지.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던 13살. 계란을 깨무는 순간 짭짤하던 그 맛. 그 맛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이제 알았다. 어머니가 새벽에 바늘로 구멍을 뚫은 것이었다. 삶기 전에 계란 껍질에 바늘로 구멍을 내면 소금이 속까지 배어들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늘을 들고 계란을 뚫었다. 아이가 소풍 도시락을 부끄러워할까봐. 아이가 혼자 바위 뒤에 앉아 밥을 먹더라도 그 계란만큼은 맛있어야 한다고. 그 마음이었다. 코끝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눈이 따가웠다.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두 사람 다 각오 없는 이야기였다. 너무 오래되어서 몸이 반응하지 않는 건지, 반응하는 방법을 잊은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정분이가 잠깐 준섭을 봤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갈게 하고만 했다. 위로하거나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걸어갔다. 준섭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새벽이 거기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혼자 부엌에 서 있던 어머니가 바늘을 들고 계란 껍질에 구멍을 내던 손이, 그 손이 이제 없었다. 손바닥이 서늘해졌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손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준섭은 그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 안이 따뜻하지 않았다. 봄비가 잦아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세차게 쏟아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가늘어졌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다 실처럼 됐다. 그 실들이 하나씩 끊어졌다. 창유리에는 방울만 남아 있었다. 준섭은 가방을 다시 열었다. 도시락통을 꺼내 옆에 놓았다. 성냥갑을 꺼내 옆에 놓았다. 그리고 종이를 꺼냈다. 이틀 전 첫 줄만 읽다가 덮어버린 종이였다. 천천히 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손이 안정적이었다. 마음의 준비가 됐다기보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이미 정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몸을 조금 열어놓은 것인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글씨가 종이 위에 있었다. 준섭아, 아버지가 말주변이 없어서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 눈이 천천히 내려갔다. 네가 소풍날 도시락 혼자 먹었다는 거 나중에 알았다. 창피했겠지. 미안하다. 숨이 잠깐 멈췄다. 근데 있잖아. 아버지는 그날 새벽 네 도시락 싸는 네 엄마 보면서 그게 제일 예뻤다. 손끝이 종이를 단단히 쥐었다. 글씨가 여기서 조금 흔들렸다. 손이 떨렸거나 아니면 다음 말을 고르느라 멈췄거나. 니도 크면 알겠지. 가난이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니한테 해준 건 얼마 안 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 싸는 손이 세상에서 제일 정성된 손이었다는 거. 거기서 편지가 끊겼다. 마침표가 없었다. 그 다음 줄에 뭔가를 시작했다가 멈춘 자국이 있었다. 획을 반쯤 그렸다가 멈춘 것이었다. 펜이 그냥 놓였거나 힘이 빠졌거나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날짜가 없었다. 아버지의 귀가 완전히 어두워진 뒤 어느 날 밤이었을 것이었다. 준섭이 오지 않는 긴 날들 중 어느 날 혼자 식탁에 앉아 이 편지를 썼을 것이었다. 받침이 어긋나고 획이 삐뚤어진 글씨로 한자 한자 힘주어 눌러서 그 글씨의 음각이 종이 뒷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준섭은 종이를 가슴 쪽으로 내렸다. 그냥 내려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종이가 가슴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안에서 움직였다. 오래 닫혀있던 것이 기어코 열리는 느낌이었다. 준섭은 눈을 감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봄까치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한 마리가 짧게 울었다. 2번, 그리고 조용해졌다.
창밖에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다. 구름이 걷히면서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왔다. 빗물에 씻긴 나뭇잎들이 반짝였다. 마당 흙에 고인 물웅덩이가 하늘색으로 물들었다. 봄비가 지나가고 난 뒤의 세계였다. 씻기고 밝아지고 조용해진 세계. 준섭은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었다. 접힌 선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가방 안에 넣었다. 도시락통 옆에 넣었다. 성냥감 옆에 넣었다. 잠금쇠를 닫았다. 손잡이를 잡았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 잡았을 그 자리. 헝겊으로 감긴 손잡이. 닳고 닳아서 실처럼 가늘어진 헝겊. 준섭은 그 손잡이를 쥐었다. 놓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잡았을 손. 갱도로 들어가며 잡았을 손.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버티며 잡았을 손. 그 손잡이가 지금 준섭의 손 안에 있었다. 창밖으로 봄이 있었다. 빗물이 지나간 자리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먼지 한 점 없이 맑아진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준섭은 그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셨다. 이제야 알겠다 고 생각했다. 그 검은 먼지의 마을에서 봄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봄은 매년 왔다. 다만 준섭은 꽃만 찾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년 봄비가 되어 준섭의 발밑을 적시고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길 바라지 않고 그냥 내렸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를 위해 봄비가 되는 사람들이 소리 없이 내리고 바라는 것 없이 적시고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흔적이 보이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제 없었다. 그러나 봄비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자랐다. 알아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자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준섭도 그랬다. 더디게 한참 늦게 두 사람이 다 가고 난 뒤에야. 그래도 결국 알았다. 뒤늦게 아는 것도 아는 것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할 수 없는 사람에게 미안함을 아는 것도 못다한 것을 영영 못하게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도 그게 늦었을지언정 거짓이 아니었다. 가방 손잡이를 쥔 손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준섭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쥔 채로. 창밖으로 봄 햇살이 방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 오래전 아버지 흰 머리카락을 비추던 그 각도의 햇살이었다. 그 햇살이 이제 낡은 가방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준섭의 손 위에. 멀리서 까치가 한 번 더 울었다. 짧게 울고 조용해졌다. 봄이 방 안에 들어와 있었다. 준섭은 눈을 감지 않았다. 이번에는 받기 위해. 봄비가 지나간 자리에 내려앉는 이 햇살을 이번에는 눈을 뜨고 제대로 받기 위해. 창밖에 빗물이 마르고 있었다. 마르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땅 아래로 풀뿌리 속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봄비는 항상 그렇게 갔다. 지나간 것처럼 보여도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적신 것들은 남아 있었다. 남아서 무언가를 자라게 했다. 그것을 이제는 알았다.